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간 해독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을 통해서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우리 몸의 체력과 이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복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데요. 또한 두부에는 아주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의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를 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에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심혈관 질환의 전반적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몸 안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추 속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혈관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이 과량이 돼서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엽산 때문인데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양이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보통 나이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고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부를 드시게 되면 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는 관절염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노년기에 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두부도 약간의 찬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두부와 다르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주시고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시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평소에도 많이 드실 텐데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가 가진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예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인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에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주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혹사가 되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서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사과도 가운데 씨만 빼고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여기에 물 1컵 넣어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에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안 넣는 것보다 몇 배나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넣고 잘 갈아주시면 바로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 데도 효능이 뛰어나고요.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이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고 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많이 드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아주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 또 피로 해소, 우리 몸의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부추랑 같이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약간 길쭉하고 얇게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번 잘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볶아진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아주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에 오리고기를 사용하셔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적이 있을 만큼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죠. 이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한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아주 놀라운 식물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요.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한데 함께 드시게 되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눈에 점막을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예방이 되고 눈이 시린 증상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눈에 오는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질환 중에서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그런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이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 안구가 급격하게 노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E가 이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복용하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잘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는 송이를 좀 나눈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서 부추랑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를 찬물에 잘 헹궈주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좀 섞어주시고 양념장을 잘 만든 다음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통깨를 위에다가 조금 더 뿌려주시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부추가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그 열 때문에 두통이나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때문이에요. 이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서 약한 신장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서 근육이 약해지고 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또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이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이 되면 신장 결석이 되고요.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잖아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시금치가 흐물거리고 시금치에 비타민C가 파괴되어서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옥살산을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더군다나 30초 정도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시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돼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요.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의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이고요. 주요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의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들 넣어서 많이들 드시죠.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서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많이 먹죠.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 삶은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서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봉지당 약 500kcal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걸 생각을 하면 한 끼 식사로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적당히 먹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요.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라면인데요. 배고플 때 간단하게 뚝딱 만들고 한 끼 식사로도 먹고 야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국물 라면 말고도 짜장라면, 비빔면까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라면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 라면에 대한 오해가 꽤 많답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라면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주 찾는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면은 밀가루, 기름, 소금, 조미료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엄청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라면이 전혀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라면 뒤에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라면마다 다르겠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15%, 단백질은 10% 정도로 영양이 매우 균형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고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익한 점도 있죠. 그렇지만 라면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라면에 채소나 계란을 추가하면 더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죠. 물론 라면이 단독으로 영양을 모두 제공하는 완전식품은 아니지만 적절한 재료와 함께 먹으면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될 수도 있답니다. 라면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다른 나라의 라면을 끓여 드셔보신 분은 한국 라면에 들어있는 면의 색깔이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 유독 노르스름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라면의 면발에는 비타민 B1, B2, B3 등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거랍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을 돕고 신경계를 보호하며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비타민 B군이 라면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라면은 영양가가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라면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라면을 먹으면 금방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면이 체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데요. 체중 증가는 단순히 라면 한 끼의 문제보다는 총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봉지당 약 500kcal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걸 생각을 하면 한 끼 식사로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적당히 먹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요.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라면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거죠. 라면은 매우 간편하게 조리할 수가 있는데요. 요리를 못해도 라면 하나 끓이는 데는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점심이나 저녁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라면만큼 간편한 음식이 또 없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이때 라면을 먹으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어서 피로를 덜 느끼게 도와줄 수가 있죠. 특히 운동을 하고 난 후나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간편하게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해야 할 때는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부족한 아침이나 바쁜 업무 중간에도 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식사 관리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라면이 에너지 보충에 유용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이 건강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라면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가 있고, 또한 쉽게 다른 재료들을 추가해서 조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라면에 들어가는 기름을 줄이고 채소나 해산물 등 건강한 재료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 저염 라면을 선택을 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을 좀 덜어내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라면 육류 대신에 채소와 두부 등을 넣어서 라면을 조리할 수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라면을 튀긴 유탕면이 아닌 겉면이나 밀가루가 적게 들어간 면, 쌀로 만든 면 등 다양한 라면 종류의 선택이 가능해서 이처럼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맞게 조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식품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라면과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의 조합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향긋한 맛과 독특한 풍미로 라면에 매우 잘 어울린다는 것 모르셨죠? 미나리는 국물에 넣으면 향긋한 맛이 더해져서 라면의 풍미를 한층 살려준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 이외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나리는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디톡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이죠. 미나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채소가 될 수 있겠죠. 미나리를 라면에 넣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나리는 금방 익기 때문에 라면이 다 끓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나리의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 또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라면과 잘 어울리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라면과 계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조합이죠.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라면에 담백한 맛이 더욱 추가되면서 라면의 맛 또한 부드러워지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라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과 잘 어울리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준답니다. 또 비타민 A와 D, 비타민 B12,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계란을 라면에 넣을 때는 반숙이나 완숙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반숙 계란을 넣으면 라면 국물에 계란 노른자가 섞여서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완숙 계란을 넣으면 계란의 단단한 흰자와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죠. 계란을 라면과 함께 조리할 때는 계란을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계란이 부드럽지 않고 국물이 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면 조리 시에 마지막에 넣어서 익히는 것이 좋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된다는데요. 세 번째 짝꿍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라면과 두부도 궁합이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는 것 아셨을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중요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추천해드린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나서도 배가 불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라면에 추가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에 두부를 추가하면 체내에 칼슘 섭취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을 주겠죠. 두부는 라면에 넣을 때 미리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요. 두부를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국물에 살짝만 데쳐서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또한 두부와 라면이 잘 어울려서 두부의 고소한 맛이 라면 국물에 스며들어 맛이 더욱 풍성해지죠. 다음에 라면 드실 때 두부를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라면은 맛있고 간편하고 또 필요에 따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라면, 그렇지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라면 섭취 시에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너무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라면 한 봉지의 칼로리는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많이 높지는 않지만 출출할 때 2봉지 이상 끓여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또한 다 먹고 난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사실 저도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금방 한 끼 섭취 칼로리가 높아지게 되어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라면 드실 때 건강을 위해서 칼로리를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면 먹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라면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염분 과다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라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의 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7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좀 덜어내거나 혹은 저염 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라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 조미료에 담겨있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국물을 모두 섭취한다면 한 끼에 필요한 양을 초과할 수가 있어서 국물을 좀 남기거나 덜 먹는 것이 더욱 건강에 좋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라면에 들어있는 기름과 소금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덜 드시면서 염분을 적게 섭취해서 건강하게 라면을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요? 라면 드실 때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인데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라면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라면을 먹을 때에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거나 혹은 반찬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이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이에요.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이 야자유는 중세지방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달라요.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긴 해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고 또 맛도 좋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영향이 뭐 하루 한 잔 정도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즉 믹스커피를 마신 뒤 우리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돼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 밖에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약 135칼로리 정도 가고 단순당 함량은 약 10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약 45칼로리 정도에 단순당 함량도 약 9g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약 50kcal 정도 들어있고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좋아 보이죠. 당연히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당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 정도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니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면 2잔 정도까지도 드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2-3잔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건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미국 건강맨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 안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업체에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실험은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이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이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데는 최대 40초가 걸렸고,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커피 3잔, 그리고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오히려 빨라졌어요. 근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이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켄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도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 자신의 상태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 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어요.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약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이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l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이에요.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후추인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약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니,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예요.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또 입증되어 왔어요. 커피의 원료 생산국인 이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이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약 2분의 1에서 한 티스푼을 넣은 후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